이 영상은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즉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해 널리 퍼진 잘못된 지식과 이에 관한 오늘날의 과학 패러다임을 바로 알기 위해 기획 및 제작되었습니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보다는 질적인 먹거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웰빙이라고 불리는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하는 방법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노력하고 있죠.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먹거리를 잘 선택하는 행위 그 자체가 나와 내 가족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일 텐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구촌에 드리운 몇몇 그림자 속에서는 아주 사소한 단 하나의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약 122개국에서 어린이 1억 9천만 명과 임산부 1,900만 명이 앞서 소개한 영양 결핍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요? 그 영양소는 바로 우리 모두 학교나 일상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영양소,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통해 공급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A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당근 속에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에너지로 쓰이는 영양소는 아니지만 우리 몸의 주요 대사들 그리고 시각 기능을 활성화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죠. 뿐만 아니라 DNA에서 정보를 읽어내는 데에도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요소가 바로 이 비타민 A입니다. 때문에 이 비타민 A가 우리 체내에 부족할 경우에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이상 증상이 이런 어두운 밤에 물체를 제대로 구별할 수 없는 증상인 야맹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입니다. 간단히 당근만 조금만 섭취해도 절대 걸리지 않을 야맹증은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질환이지만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와 같은 빈민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력을 점차적으로 잃는 것을 시작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이 비타민 A 결핍증. 이것은 빈민국에게 있어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해당 문제에 대해 이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몇몇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스위스 연방공과대학에서 식물유전학을 연구하는 잉고 포트리쿠스 교수는 농업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쌀에서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만들어지는 별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그의 밑에서 박사과정을 하던 페터 브루크하르트에게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던 브루크하르트는 수선화 꽃잎을 노랗게 만드는 색소인 베타카로틴 생합성 경로를 규명한 독일 프라이부크 대학의 페터 바이에르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바이에르 교수는 골든라이스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곧 자신들의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처음에는 스위스의 유명 식품 회사인 네슬레의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네슬레는 이들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났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이들은 1993년 미국으로 건너가 록펠러 재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들은 이 두 명의 과학자를 환영했습니다.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시작된 것이었죠. 이로써 그 누구도 성공을 감당할 수 없었던 프로젝트, 베타카로틴이 담긴 쌀의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고안한 방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먼저 베타카로틴을 만들기 위해서는 GGPP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는 다행히 쌀의 배젖에도 있었죠. 이들 둘이 합쳐지게 되면 탄소 40개짜리의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의 구조가 약간 바뀌면서 라이코펜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라이코펜을 베타카로틴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필요한 유전자를 도입해야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미 바이에르 교수가 수선화를 노란색으로 물들이기 위해 고안했던 방법인 LCY 유전자를 넣어주기만 하면 본래 붉은색을 띠는 라이코펜이 노란색을 띠는 베타카로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노란색 쌀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각고의 노력 끝에 이들은 노란색 쌀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마치 황금빛으로 보인다고 해서 골든 라이스라는 이름이 붙었죠. 재미있는 것은 굳이 LCY 유전자를 넣어주지 않아도 쌀의 배젖 자체에 알아서 라이코펜을 베타카로틴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LCY를 넣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또한 덤으로 알아냈죠. 이들의 성과는 학술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발견이었기 때문에 과학 분야의 권위있는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리는 과학자로서는 영광스러운 업적도 달성했습니다. 이 쌀의 개발로 지도교수였던 잉고 포트리쿠스는 유명 인사가 되었고 무려 2000년 5월 31일자에 타임스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의 빛, 그 빛이 되어주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그럴 순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쌀이 GMO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과학 저술가이자 평론가 에드 레지스는 그의 책 Golden Rice: The Imperial Birth of a GMO Superfood에서 위에 소개드린 이야기의 상세한 사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몇몇 급진적 환경단체들과의 의견 대립, 그리고 해당 문제에 관련된 국가 정책권자들의 신중한 태도가 비타민 A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길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해당 사례에서와 같이 몇몇 환경단체들은 대중에게 GMO에 대한 두려움을 알리려는 것이며 나아가 몇몇 국가들에서는 GMO의 생산, 그리고 유통에 대한 철저한 제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이유를 현재 국내에서 GMO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직접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GMO에 대해서는 혹시 사람이 새로 만든 GMO 식물을 먹었을 때 무슨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죠. 지금은 뭐 알다시피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이미 많은 GMO를 만들기도 하고 소비도 합니다. 벌써 이제 GMO가 그 상용화된 지 뭐 20몇 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섭취했는데도 문제가 일어났다. 그런 거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보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부 뭐 그 단체에서 뭐 쥐를 갖고 실험을 했다든가 나비가 GM을 먹고 어떻게 됐다 하는 그러한 그 보고가 좀 일부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 후에 그거에 관련되는 그 연구 결과 논문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GMO에 대한 잠재적 공포를 느끼게 만든 아주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랄리니의 실험이 바로 그 사건이었죠. 이 실험은 프랑스 칸 대학의 길 에릭 세랄리니에 의해 고안된 몬산토의 유전자 조작 옥수수 NK603과 라운드업 제초제의 독성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제초제를 살포하여 재배한 GMO 옥수수와 살포 없이 재배한 GMO 옥수수, 그리고 일반 옥수수로 구분하여 쥐에게 꾸준히 먹이고 대조군으로 미량의 제초제를 먹인 경우로 서로 비교하여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신체 변화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GMO 옥수수를 먹은 집단에게서 암 발병과 같은 좀 더 강력한 독성 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술 논문은 얼마 뒤 여러 논란과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결국 철회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암성 실험의 기본 조건을 갖추지 않은 실험이었다는 것. 둘째, 쥐에게 투여한 제초제 자체의 독성이 너무나 강했다는 것. 셋째, 대조군에게서 나타난 질환과 실험군에서 나타난 질환의 비율이 거의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당시 식약처, 즉 식약청의 유전자 제조합 식품 등 안전성 평가 자료 심사위원회에서도 해당 실험에 대한 견해로서 다음과 같은 검토 의견을 보였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OECD 453 가이드라인에서는 발암성 실험의 경우 군당 최소 50마리를 이용한 실험 결과의 통계학적 비교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군당 10마리를 이용한 발암성 결과를 해석하여 OECD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고 통계 분석을 하지 않아 실험군과 대조군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종양이 많이 발생하는 실험동물의 특성을 감안하는 정상 범위와의 비교를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험동물 수의 부족, 결과의 일관성 부족, 통계 분석 미실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확인 불가 등으로 인해 본 논문의 결과만으로는 NK603이 유해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목적성이 분명하지 않은 잘못된 연구에 의해 그릇된 대중의식이 형성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해당 논문의 게재는 여전히 대중으로 하여금 GMO에 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중시키는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아직까지도 옥수수 GMO를 개발한 주체인 몬산토의 음모와 로비가 있었다고 믿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계의 꾸준한 대중 강연 및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GMO 및 LMO에 대한 대중인식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죠. 이에 과학쿠키는 한국소비자연맹이 올 한 해 실시한 농업생명공학 농산물 및 GMO에 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들여다본 데이터는 GMO에 관한 인지 수준이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약 46.8%의 참여자가 GMO에 대해 위해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나 약 80.3%의 비율로 GMO 관련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결과는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 유해인자로서 그 위험도를 가장 높이 매길 만한 것들 3가지를 꼽는 설문에 대해 방사능 물질 오염이 32.8%로 압도적 1위, 발암물질이 22.4%로 2위, 납과 같은 중금속 오염이 15.8%로 3위를 기록했으며 GMO, 즉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위험도는 5.2%로서 잔류 농약의 6.1%보다 낮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노로바이러스의 2.7%, 식품 첨가분의 3.1%보다는 높은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죠. 국내에서 재배된 농업생명공학 작물의 상업화에 대한 의견으로는 상업화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44.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중립 의견이 38.6%, 반대 의견이 16.7%로서 놀랍게도 찬성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측면에서 농업생명공학 농산물이나 이를 이용해 만든 식품에 대해 어떤 규제를 적용해야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들어볼 수 있었을까요? 가장 높은 비율로 GMO 원료를 사용한 경우 사용된 양에 상관없이 모두 표시해야 한다가 38.1%, 다음으로 GMO의 취급, 보관, 유통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해야 한다가 33.8%, 이어 GMO 수입 시 규제를 엄격히 한다가 15.5%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GMO 연구 개발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해야 한다가 12.6%로 GMO 표시에 따른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맥락의 욕구가 큰 것을, 그리고 앞선 설문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GMO 작물에 대한 연구의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생명공학기술 관련 국내 최전선 연구를 진행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입니다. 이 연구원의 부설센터로서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는 GMO의 하위 개념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의미하는 LMO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만 19세부터 64세의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LMO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LMO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69.1%,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30.9%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와는 별개로 LMO에 대한 태도의 측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76.6%가 LMO 등의 유전자 변형 기술이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활용과 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LMO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고수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인류에게 LMO와 같은 기술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점진적으로 사회에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LMO 및 GMO 기술 수준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을까요? 독자적이고 꾸준한 연구 덕분에 세계 무대 기준 결코 뒤지지 않는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함량을 높인 한국 골든라이스,
돼지 열병 백신을 생산하는 GM 담배 등의 GM 기술이 적용된 작물들이 개발되어 있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멈춰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연구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당 연구를 만나보면서 우리나라의 GM 기술들이 현재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고추인데 채소 작물에서 글로벌하게 시장 가치가 두 번째로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근본적으로 그 고추 육성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고 그만큼 이제 시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GM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GM을 만든 이유는 기존의 관행 육종으로 해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GM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과거에 갖고 있던 그런 그 전통 육종 기술로 하고 도저히 안 될 경우 그 다음에 또 첨단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DNA 마커를 이용을 한 그 육성 방법이 있는데 그걸로도 힘들면은 결국은 이제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GMO를 이제 개발한 그 큰 이유가 바로 그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이제 CMV1이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의 저항성 있는 그런 고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저항성을 만들어 주려고 바이러스에서 특정한 이제 유전자를 빼서 저희들이 이제 집어냈을 경우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GMO가 아닙니다. 일반 고추고 요거 왼쪽에 있는 건 이제 GMO인데 이제 바이러스를 접종했을 때 얘는 지금 못 자라고 얘는 정상적으로 자라고 그러니까 저항성이 있으니까 자란다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건 CMV1에 우리가 타겟을 했지만은 CMV1 말고도 CMV0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바이러스 레이스에서도 GMO가 아닌 경우는 잘 자라지 못하고 GMO인 거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우리가 CMV-P1의 저항성 또는 CMV-P0의 저항성 그런 고추를 개발했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글로벌하게도 상당히 인지를 많이 받았죠. 언제까지 이게 저항이 계속되느냐를 조사를 했었는데 보시면 이제 접종 후에도 한 85일 지나서도 계속해서 저항성이 유지되고 반면에 GMO가 아닌 고추는 뭐 5일 만에 바로 입영이 되고 이제 고사가 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저희들께 상당히 이제 상업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초제 또 저항성인 고추를 만들었어요. 이 제초제 저항성인 고추는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 이제 고추를 노지에서 재배할 때 잡풀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바이오주자 집어넣어가지고 제초제를 쳤을 때 GM 고추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GM 고추가 아닌 거는 이렇게 다 죽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초제 저항성인 고추도 개발했고 아, 이게 잔디군요. 네, 이게 잔디. 교수님께서 하시네. 예. 이게 지금 유전자가 예. 들어간 그러한 잔디입니다. 아, 지금 얘가요? 예. 이게 지금 밑에는 약간 젤 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젤인데 이게 영양액이에요. 아, 그 영양액 안에 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좀 제초제가 들어가 있어요. 제초제요? 예. 그럼 다른 것들은 죽어요. 근데 얘는 지금 살아 있잖아요. 예. 아, 제초제가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와. 온도가 이렇게 컨트롤이 잘 돼 있는 예. 이런 환경에서 얘네들은 배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뿌리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거를 바깥에 이제 예. 옮겨 심는 거죠. 아. 우선은 여기서 어느 정도 키우고. 네. 여기 보니까 지금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네,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 토마토도 있고. 예. 이거는 채송화 꽃잎에서 만든 세포, 빨갛게 이렇게 나오죠. 채송화 꽃잎에서 만든 채송, 세포예요? 꽃. 이게 식물 세포입니다. 와. 우리는 GMO 그리고 LMO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곤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 자연계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어찌 보면 아주 자연적인 현상들 중 하나라는 것을 현대과학은 증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몸속을 들여다보더라도 매일같이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별히 자외선에 노출되는 각막세포들에는 본래 태아로부터 내려온 유전 정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확실히 많은 변화가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럼에도 와닿지 않는다면 이건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대표적인 GMO를 주변 상가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겨울철 달달한 간식인 고구마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겐트대학 연구팀의 유전자 분석과 근현종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먹는 고구마는 사실 별로 쓸모없는 작물의 줄기 속에 아그로박테리움으로 추정되는 박테리아가 침투함으로써 이 뿌리를 구성하는 식물세포 내에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바람에 새로운 작물로 탄생하게 된 사례라는 이 진화 유전학적인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진 가설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GMO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이를 인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제도를 만들고
때로는 응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올바른 방향을 통해 아직은 여전히 조금 꺼림칙하게 여겨지는 이 GMO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것이 표기된 식품이 언젠가 도래할 미래에서는 일반 식품들보다도 더 좋은 식품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말이죠. 과학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